헬리콥터가 부켓 시추 플랫폼에 착륙하기 10분 전 기내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승객들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은 무시되고 재앙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부켓은 거칠고 예측할 수 없으며 치명적입니다. 겨울에는 파도가 15m 이상 치솟을 수 있는데 이는 5층짜리 건물만큼이나 높습니다. 월풍은 87노트가 넘기도 했는데 이는 2등급 허리케인과 맞먹는 위력입니다. 수온은 거의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생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바다 아래에는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있어서 기업들은 이 에너지를 이윤을 위해 이용하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1970년대에는 브렌트 델타와 포티스 알파 같은 플랫폼이 그 매장량에 접근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각 플랫폼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 엔지니어, 지원 인력이 머물고 있으며 각 플랫폼은 해안에서 약 54일이 떨어진 곳에 자체적인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데려가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선박은 느렸고 거친 바다에 좌우되었으며 때로는 도로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리를 이동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선박의 비용은 이동 중인 노동자의 수만큼 곱해져 상당한 시간과 금전적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헬리콥터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헬리콥터는 사람, 화물, 그리고 긴급 구조팀까지 태우고 100캐리 이상의 바다를 1시간 남짓 만에 건널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선박으로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신속한 승무원 교대에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 헬리콥터는 해상 산업의 생명줄이 되었고 매년 수만 번의 비행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스타방에로와 베르겐,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에버딘에서 말이죠. 당시 흔히 사용되던 헬리콥터는 유로콥터 AS332 슈퍼 푸마였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4개의 로터 블레이드, 2개의 엔진을 가진 중형 다목적 모델로 2명의 승무원과 18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많은 석유 회사들이 헬리콥터의 뒷좌석 가운데 좌석 사용을 금지하면서 승객 수용 인원이 17명으로 줄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3명의 승객을 뒷창문을 통해 대피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AS332는 이후 5옆 로터와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EC225 모델로 발전했지만 동일한 메인 로터 기어박스를 유지했습니다. EC225 슈퍼푸마는 쌍발 엔진을 장착한 중형 헬리콥터로 기존 AS332보다 더 길고 현대적인 기종이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2명의 승무원과 19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으며 4점씩 안전벨트와 충돌 시 머리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은 등받이 좌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009년 4월 1일 본드 오프쇼어 헬리콥터 85M편은 에버딘에서 부케의 석유 시추 플랫폼으로 여러 차례 왕복 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의 AS332 슈퍼푸마는 브루스 플랫폼에서 막 돌아온 상태였고 로터는 아직도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교대했습니다. 새로운 조종사가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고 항공기는 재급유되었으며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 42분에 헬리콥터는 BP 밀러 유전으로 이륙했으며 이곳은 에버딘에서 북동쪽으로 약 145헬이 떨어진 곳입니다. 비행은 별다른 일 없이 순조로웠지만 착륙 10분 전 승객들은 이상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아 아무도 승무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11시 49분에 헬리콥터가 BP 플랫폼에 착륙했습니다. 로터가 아직 돌고 있는 상태에서 승객들은 내렸고 항공기는 연료를 보급받았으며 14명의 새로운 승객들 이 에버딘으로 돌아가는 비행에 탑승했습니다. 날씨는 좋았고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약간의 바람이 불었으며 하늘은 맑고 군데군데 구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비행 조건은 순조로웠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12시 3분에 헬리콥터는 이륙하여 610m까지 상승했고 12시 54분에 에버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부조종사는 헬리콥터에 14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으며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했고 도착 예정 시간은 13시 14분이라고 정기교신으로 보고했습니다. 12초 후 조종사는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보냈고 이어서 부조종사가 위치 정보를 포함해 메이데이를 반복해서 알렸습니다. 헬리콥터는 잠시 670m까지 상승한 뒤
우회전하여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노르망 오로라호의 승무원 한 명이 헬리콥터가 급격히 하강하여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약 2헬이 떨어진 바다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4개의 주 회전 날개와 허브가 분리되어 근처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폭발이 일어나 회색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았고 곧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승무원이 경보를 울렸고 오로라호는 스코틀랜드 피터에 대해서 북동쪽으로 약 11헬이 떨어진 추락 지점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노르망 오로라호는 추락 지점으로 향하면서 신속 구조정을 띄웠습니다. 에버딘에서는 레이더 관제사가 메이데이 신호를 확인하고 조종사들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비슷한 경로를 비행 중이던 다른 헬리콥터의 85N편이 마지막으로 레이더에 포착된 해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조정과 헬리콥터 모두 약 150m 너비의 물결이 일렁이는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의 잔해, 2개의 구명된 목, 그리고 생존 장비를 착용한 8명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수색 및 구조팀은 4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떠다니는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4월 2일 저녁, 해양경비청을 위해 일하던 조사선이 고해상도 소나로 해저를 스캔했습니다. 다음 날 조사선은 100m 깊이에서 주요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동체, 메인 로터, 그리고 테일붐이었습니다. 깊은 수심 때문에 항공기 사고 조사국은 포화 잠수 해수선을 고용해 잔해를 인양하기로 했습니다. 4월 4일 잠수 지원선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아있던 8구의 시신, 이 모두 동체에서 수습되었습니다. 비행자료 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기도 회수되어 잔해와 함께 분석을 위해 판버러에 있는 항공기 사고 조사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영국 항공사고조사국 조사관들은 곧바로 메인 로터 기어박스에 주목했습니다. 로터 헤드는 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은 온전했고 조종장치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어박스 내부에서 구조물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헬리콥터의 엔진은 빠르게 회전하지만 로터는 실제로 엔진보다 더 천천히 돌아야 합니다. 슈퍼푸마의 쌍발 엔진은 분당 23,000회 회전하지만 메인 로터는 약 분당 265회 회전합니다. 메인 로터 기어박스는 엔진 속도를 약 87배로 줄이면서 수천 마력의 힘을 로터 마스트로 전달합니다. 이 기어박스는 2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인 모듈이라고 불리는 하부 섹션은 입력 속도를 약 분당 2,400회로 줄여줍니다. 그 위에는 유성 감속 기어박스가 위치해 있으며 이 기어박스는 속도를 약 분당 265회로 더 줄여줍니다. 상부 모듈 내부에는 2단계 유성 기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앙의 태양 기어가 여러 개의 행성 기어를 구동하며 태양 기어가 회전할 때 이 행성 기어들은 링 기어 안에서 회전합니다. 행성 기어들은 궤도를 돌며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엄청난 힘을 나눠 가집니다. 슈퍼푸마에서는 이 행성 기어들이 항공기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각각 수만 마력에 달하는 동력을 감당합니다. 이 기어들은 무거운 하중에서 오랫동안 회전하며 하나라도 고장나면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기어박스에는 오일 속에 금속 파편을 모으는 자성칩 검출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어나 베어링이 마모되기 시작하면 감지기가 금속가루를 감지하여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엔지니어들이 비행 중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손상된 유성기어 모듈 내부에서 조사관들은 2단 유성기어가 테두리가 달라진 채로 발견했습니다. 현미경 분석 결과 파단면에 곡선 형태의 선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피로 균열이 강철을 따라 천천히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어 내부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결함이 형성되어 회전할 때마다 조금씩 퍼져나갔고 결국 테두리에 도달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테두리가 부서지자 기어가 산산조각 나면서 강철 파편이 주변 부품으로 튀어 기어박스를 막아버렸습니다. 엔진은 계속 회전하면서 멈춰버린 시스템에 힘을 가했고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로터 헤드와 동체 사이의 연결부가 끊어지면서 로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보다 더 우려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추락 전 비행 36시간쯤 칩 감지기가 몇 밀리미터 크기의 미세한 금속 파편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정비 엔지니어들이 그 파편을 조사했지만 칩 파편 해석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감지기를 청소하고 헬리콥터를 다시 운항에 투입했습니다. 아무도 그 금속 입자가 플래닛 기어 림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숨겨진 균열의 초기 경고 신호였습니다. 항공사고 조사국은 2단 유성기어의 고장이 추락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피로 균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심각한 결함을 암시하는 파편들이 떨어져 나왔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그 경고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후 몇 달 동안 항공사고 조사국은 긴급 안전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헬리콥터 운항사들은 칩 감지기에서 나온 모든 파편을 심각한 경고로 간주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금속 파편 분석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기어박스 내 금속 파편은 흔한 일이 아니며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치명적인 고장을 알릴 수 있습니다. 업계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럽 규제 당국은 슈퍼푸마 L2 기단의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항공 운항사인 본도 오프쇼어, CHC, 브리스토우는 자사 헬리콥터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새로운 서비스 공지문을 발표하고 부품을 재설계했으며 칩 감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운항사들에게 위험이 충분히 이해되고 줄어들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2010년 1년도 채 되지 않아 슈퍼푸마 기종의 운항이 다시 허가되었습니다. 헬리콥터들은 다시 북해에서 운항을 재개했고 매일 수백 명의 작업자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종에 대한 신뢰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해상에서 일하는 남성과 여성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 안전 교육의 일부는 HUET, 즉 헬리콥터 수중 탈출 훈련으로 모든 해상 근로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헬리콥터 모형이 물속으로 내려가 뒤집혀서 수상 불시착을 시뮬레이션하고 훈련생들은 탈출해야 합니다. 탑승객들과 승무원들 모두 슈퍼푸마 헬리콥터는 물속에서 탈출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바르지 않습니다. 2016년 4월 29일 85M편 사고. 7년 후 CHC 헬리콥터 서비스 소속 항공기가 북해 노르웨이 구역에서 이륙했습니다. CHC는 현재 에큐노르로 알려진 스타토일 ASA를 위해 운항을 했으며 베르겐 플레슬란드 공항에서 걸프 X 유전까지의 노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에어버스 EC225 슈퍼푸마로 85M편과 같은 계열의 최신 기종이었으며 241편으로 운항 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승무원들은 이미 걸프 XC 플랫폼까지 한번 왕복 비행을 마치고 플레슬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 5분 그들은 다시 걸프 XB로 출발했습니다. 플랫폼에 착륙한 후 승객들이 내리고 11명의 새로운 승객이 탑승하는 동안 로터는 계속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지상 체류 시간은 12분이 걸렸습니다. 11시 16분 241편 은 플레슬란드로 돌아가기 위해 이륙했고 부기장이 조종을 맡은 채로 900m까지 상승했습니다. 헬리콥터는 해안선에 도달할 때까지 900m 고도로 순항하다가 관제탑의 허가를 받은 후 610m로 하강했습니다. 시속 140노트로 비행하던 중 잠시 후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메인 로터가 불규칙하게 기울었고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린 뒤 큰 굉음이 났습니다. 로터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헬리콥터는 탄도 곡선을 그리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마일 이상 떨어진 지상에 있던 사람들도 금속성 소리를 듣고 위로 올려다보니 로터 없이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목격자들은 부품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트레부두에서 잠수를 준비하던 8명의 잠수부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2명은 헬멧 카메라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카메라가 사건을 녹화했습니다. 로터가 없자 헬리콥터는 오른쪽으로 거의 한 바퀴 구르듯 돌고 기수가 오른쪽으로 돌아간 뒤 기수가 수직으로 떨어지며 왼쪽으로 다시 구르듯 돌았습니다. 오전 11시 55분쯤 헬리콥터는 오이가르덴시의 트로이 근처에 있는 작은 섬 스토리스키 테멘에 충돌했고 탑승자 13명 전원 이즉사했습니다. 충돌로 인해 헬리콥터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대부분의 잔해는 바다로 미끄러져 해안에서 몇 미터 떨어진 수심 약 5미터 지점에 멈췄습니다. 흰색 연료증기 구름이 피어올라 점화되면서 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잔해와 연료, 기름이 육지와 바다에 퍼졌습니다. 분리된 주 회전 날개는 따로 날아가서 추락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0.8km 떨어진 스토르스코라 섬에 떨어졌습니다. 11시 57분에 감시 항공기가 해당 지역 상공에서 연기를 발견하고 추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항공교통 서비스는 즉시 노르웨이 남부 합동구조 조정센터에 통보했습니다. 12시 1분, 충돌 6분 후에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채식 공기주의 보트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1분 뒤에 2대의 더 작은 보트가 뒤따랐습니다. 세트로 소방서는 차량 3대와 인원 6명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2명의 소방관이 작은 섬으로 이동했지만 생명을 구하는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디어 웨이, 가르덴과 베르겐 소방서에 추가 구조대원들이 도착했고 경찰, 노르웨이 군대, 항공구급대, 민방위 부대도 합류했습니다. 13시 5분에 첫 번째 잠수부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수습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4시간 이내 조종석, 음성 기록기, 그리고 비행 데이터 기록기가 바다에서 회수되었습니다. 2016년 4월 30일 주요 잔해가 물에서 인양되었고 분리된 주 회전 날개는 스토르스코라 섬에서 회수되었습니다. 두 조각으로 부서진 2단 유성 기어를 포함한 메인 기어박스의 일부 부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헬리콥터의 잔해는 18만 제곱미터에 걸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부 주요 기어박스 부품과 부착물이 없어서 광범위한 육상 및 해상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르웨이 민방위 팀은 해안가를 금속 탐지기로 수색했고 베르겐 소방서와 해군의 잠수부들은 해저를 구역별로 수색했습니다.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과 14개의 자석 팔이 달린 1m 폭의 썰매도 해저를 훑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016년 9월까지 조직적인 수색이 종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어박스 부품은 회수되었지만 2단 행성기어 캐리어와 전방 서스펜션반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의 동의하에 사고 현장은 해군 잠수학교의 훈련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이러한 훈련 잠수 중 하나에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2단 행성기어 캐리어가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관들은 영국 항공기 사고조사국과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아 잔해를 조사했습니다. 기어박스 내부에서 그들은 2단 행성 기어가 이전 사고 때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산산조각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미경 분석 결과 동일한 파손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피로 균열이 림 내부의 아주 작은 결함에서 시작되어 천천히 확장되다가 림이 갈라졌습니다. 타손될 때 파편들이 주변 기어들을 파괴했고 그로 인해 로터가 헬리콥터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비행 241편의 추락 이후 엔지니어들과 조사관들은 어떻게 기어박스가 아무런 경고 없이 이렇게 완전히 고장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그들은 피로 파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왜 헬리콥터 기어박스 내부에서 그렇게 발견하기 어려운지 연구했습니다. 슈퍼퓨마 헬리콥터의 2단 유성 기어는 초경강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가 몇 킬로그램에 달하고 크기는 저녁 식사 접시 정도입니다. 로터가 한 번 돌 때마다 이 기어의 이빨은 다른 기어와 정확하게 맞물려 분당 265의 수명 동안 수백만 번에 걸쳐 수천 마력의 힘을 전달합니다. 강철 내부에는 엄청난 응력이 걸립니다. 기어는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결함이 있는 미세한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결함들은 스트레스를 집중시켜 표면 아래에 숨겨진 균열을 형성합니다. 이 균열들은 보이지 않게 자라며 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파편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는 종종 완전히 파손되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경고를 놓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고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 감지기는 주요 안전 시스템이지만 파편이 기어박스 오일에 순환할 때만 작동합니다. 균열이 내부에만 머무르면 너무 늦을 때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칩 감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자석 플러그로 가까이 지나가는 입자만을 끌어당깁니다. 오일은 기어박스 안에서 예측할 수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물질이 감지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작은 균열은 아예 파편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41편의 경우 조석원들은 기어가 내부적으로 고장났지만 이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아 유일한 경고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헬리콥터 기어박스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취약합니다. 이들은 극심한 힘을 감당하지만 예비 장치가 없습니다. 기어박스가 고장나면 항공기는 그저 하늘에서 곧바로 추락하게 됩니다. 2009년에는 경고를 놓쳤고 2016년에는 경고조차 없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는 같았습니다. 로터가 분리되었고 몇 초 만에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후 몇 달 동안 유럽 주재당국은 모든 EC-225와 AS-332 슈퍼퓨마 헬리콥터의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해상 근로자들은 해당 헬리콥터를 타기를 거부했고 심지어 시위를 벌이며 그 항공기를 로터가 달린 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기어를 재설계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며 더 엄격한 점검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드문 제조 결함으로 돌렸으며 이미 해당 결함은 수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노동자들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노조는 슈퍼퓨마 헬리콥터를 운항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까지 브리스토우와 CHC와 같은 주요 운영사들은 북해 운항에서 EC-225 헬리콥터의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슈퍼퓨마의 이 지역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슈퍼퓨마는 여전히 세계 다른 지역에서 운항되고 있지만 영국과 노르웨이에서는 슈퍼퓨마라는 이름이 비극과 상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신 재난 영상을 시청하려면 지금 화면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